남한이 북한을 점령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아시아에서 자기네가 대륙이 되고 대국이 돼야 되는데 남북이 합쳤을 때 그 시너지를 중국 입장에서는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중국의 목적은 러시아도 차단하고 남한도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형제 나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평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운운하는 것 같아요. 북한 붕괴 시 중국이 먼저 장악할 것 같고 중국이 장악해야 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가 너무 눈에 보여요. 집권 초기와 비교해 김정은의 건강은 얼마나 악화되었나요? 김정은 건강 악화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정은이 나왔었어요. 한번 어떤 큰 대회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귀여웠어요. 그때는 몸도 날씬하고 그때 20대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제분이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또 수령이 되겠구나. 성인이니까. 그때는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약간 순둥순둥해 보였어요. 아, 순하게 생겼네? 그랬는데 이제 김정일이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는 시작이 불안했어요. 그래도 김정일이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옆에서 영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이런 사적이나 개선문, 주체사상탑, 정일봉 이런 걸 건설하는데 자기가 직접 이제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현지 지도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나마 김일성이가 하는 일을 차곡차곡 배웠고 사람들로부터 처음에 이제 아, 수령님 자제분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인식을 눈도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정치를 하다가 한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막 처음부터 불안하진 않았어요. 약간 토대가 있는 조건에서도 했음에도 그렇게 그냥 북한말로 개탕 쳤는데 김정은이 같은 거는 아버지가 아직 젊었는데 그냥 얼굴을 선을 보였는데 선을 보이자마자 갑자기 그냥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그 김정은의 인상 보세요. 약간 겁이 있었어요. 얼굴에. 슬픔도 있었는데 슬픔보다는 겁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금덩이를 쥐어주니까 야, 이걸 내가 어디다 감추고 사람들로부터 이걸 어디다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리고 경험이 없는데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될 임무가 딱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근심, 걱정이 얼굴에 있더라고요. 연구차를 밀고 갈 때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장성택이한테도 많이 의지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그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 꼭대기 자리에 올라가면 무분별해져요. 그러니까 딱 올라가 보니까 이거 내가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하기보다는 북한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수령은 지시만 하면 밑에서 다 하잖아요. 그건 쉽거든요. 그리고 뭐 수령이 잘못 지시를 내렸다고 수령을 처벌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어떻게 보면 민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시작할 때는 아예 머리도 60년대 김일성 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뭐 뒤를 딱 자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향수를 끌어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는 키가 183이고 풍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일성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김일성일 때 이제 그래도 배급이나 월급을 준 데다가 일단은 인상이 그만하면 막하지 않았어요. 항상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김일성이는 농장밭에 가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상 찌그리는 사람보다는 웃는 사람에 대한 향수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은 세대들은 김일성 세대를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민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보면 그 향수병을 자극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옷차림, 몸 이런 것도 키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몸을 키워가서 이렇게 다리에 무리가 와서 그때 2014년 그때인가 이렇게 쫄룩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몸이 갑자기 커지니까 다리에 무리가 와서 이렇게 쫄룩쫄룩거리면서 이렇게 현지 지도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초기보다 몸이 막 30-40배를 늘어났는데 항상 그 북한 주민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한과 북한이 김정일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거예요. 남한 언론은
김정일이가 어떤 현지 지도를 했다가 안 보이면 기사의 헤드라인이 뭐가 되냐면 김정일 24일 만에 얼굴을 보였다. 그러자 24일 만에 현지 지도.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 왜냐면 북한은 재방송을 많이 해요. 만약에 현지 지도를 어디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한 주일 내내 재방송하니까 주민들 자체가 그거예요. 그 늘 보고 오던 그기니까 저기 어느 날에 곡상공장을 가나 이걸 생각 안 해요. 아유 그냥 수령님 저렇게 계속 현지 지도 다니네. 근데 우리 남한은 되게 육하 원칙에 따라 팩트 위주잖아요. 두문불출 김정일, 김정은 24일 만에 얼굴을 내밀다. 뭐 이렇게 헤드라인이 되니까 우리가 24일 만에 김정은이 나왔네. 이렇게 우리는 금방 아는데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예전에 대북 소식통을 제가 할 때 보면 제가 물어봐요. 아니 근데 왜 김정은이 왜 얼굴을 안 내밀어? 무슨 소리야 어제 텔레비 나왔는데. 그게 20일 전에 현지 지도한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선전만 하니까 군부대를 갔네. 5년 전에 군부대 간 거 봐도 저거 어제 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뎌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죠. 먹고 살 걱정이 1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 몸이 눈이 뚱뚱해 있으니까 저러다가 죽지 않겠니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김정은의 체격이나 이런 걸 보고도 몸무게가 몇이라는 걸 측정하고 김정은의 인상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는 되게 과학적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주민들은 그냥 늘 뚱뚱하신 수령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건강 이상설 건강은 누가 장담은 못하죠. 하지만 이제 북한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전용 정말 1급 의사들로 꾸려진 그런 의사단이고 그리고 북한은 항상 그 의료나 이런 것들 보면 독일 의료진을 초청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수령, 당 그게 다 김정은이에요. 수령도 김정은이고 당도 김정은이에요. 한 명을 위해서 2,500만 명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는데 건강 이상설이 났으면 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집단이 와서 하겠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자꾸 왜 그렇게 살이 찌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먹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스트레스. 잠을 못 자도 살이 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불안하잖아요. 무인기가 중구역까지 들어왔지. 거기다가 러시아에 파병됐는데 세계에서 지금 북한을 욕하지. 거기다가 남한에서는 이제 신형 무기들이 연자 성공하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 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생각에는 먹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나 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살이 더 찌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건강 이상설은 최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제기될 거고 건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최고 수명을 3년으로 봤다.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게 그건 주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이상설, 사람이 죽는 거하고 시집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이상설은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3년 산다, 5년 산다 이런 거는 조금 오불성설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정은 이후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김주애가 되든 김여정이가 되든 그 김씨 종자에서 나오겠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주애를 출연시켰다 이것이 딱 후계자를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이 아니에요. 다양한 목적으로. 왜냐면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한 가정의 아빠다. 얼마나 친근해요. 그것이 첫째가는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미리 전부터 주민들한테 얼굴을 보임으로 해서 자기가 건강이나 특별한 일로 해가지고 물러나게 됐을 때 그렇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자주 본 사람은 조금 눈에 좀 익잖아요. 그런 눈도장을 찍기 위해 이런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심리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시꺼먼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되게 조금 무섭게 보여요. 근데 옆에 머리 기단한 딸, 머리 볼록한 딸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수령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아버지네? 어떻게 해요? 그런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배우죠.
예, 어떻게 보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한 그런 배우죠. 그리고 또 자식, 그리고 또 뭐 딸이니까 예쁘잖아요.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무슨 살만 피등피등 치고 이렇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최고로 예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데리고 현지 지도를 다니다가 이제는 딸을 데리고 다닌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다녀서 그 사람이 손해볼 게 없잖아요. 주민들한테는 친근한 아버지, 한 가정의 세대주, 앞으로 후계자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기보다는 오래전에 이미 눈도장을 찍은 아이, 익숙함 이런 것들을 노려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김주애가 후계 구도를 물려받을 경우 북한 내부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가부장적인 나라는 맞지만 그것도 옛말이에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올린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장사를 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예전에는 남편이 한마디 말하면 얼굴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죽었어 하고 살았어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남편이 말이 지상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성이 돈을 벌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려요. 그러면 여성의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버릇이 없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북한도 지금 여성 간부들을 많이 등용시키지 않아요? 많이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등용시켜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남성들인 일부 남성들은 그럴 수 없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북한의 모든 가정들의 경제권은 여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높아요. 여성의 지위가 자연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성 수령이 나온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북한도 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북한도 봐요. 여자 축구는 세계 나가 1등 하잖아요. 남자 축구는 맨날 밀려도. 여성이 강해요. 이게 이제 그 남한에 오니까 남남북녀. 그리고 북한 여성들이 남한 여성들도 물론 생활력이 강한 부분도 있겠지만 북한 여성들이 특별하게 강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감을 어깨에 메고 다니던 사람들이 돼서 그래요. 누구의 그늘 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기가 주체형의 인간이 된 거죠. 그냥 내 운명의 주인이 돼서 개척하고 가정도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이 북한의 여성 퍼센트지가 한 60%잖아요. 전체 인구를 봤을 때 많은 여성들이 여자 수령이 나오는 건 좋지 뭐. 그리고 어떤 인식이냐면 이거는 그냥 여성들끼리 주고받는 말인데 조선, 북한은 북한이라고 표현 안 해요. 조선은 남자보다 여자 헐등이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약하다. 이 축구 선수만 봐라. 나가서 1등 하는데 남자는 맨날 지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의 그런 보수적인 잔재는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옛날 같지는 않다는 거. 그게 고난의 행군이 바꾼 여성의 인식이에요. 여성의 지위. 여성들이 여자들이라고 못할 게 뭐야. 다 굶어 죽는데 가정도 지켰는데 나라를 못 지키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그런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여자라고 해서 왜 말 못하냐? 그리고 또 어떤 남성들은 이러다가도 조선이 모계시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런 말도 한대요. 그러면 여성들한테 욕을 먹는데요. 여자가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분명히 그 안에서는 좀 놀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다가 봉창 떨어질 만큼 놀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북한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성이 대변하는 그런 것들에 남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크게 센세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성들이 장사를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남성들은 직장을 안 다니면 당위원회에서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보게 되면 1000명이 앉았다면 990명이 여자죠. 남자들은 기껏해 철물 장사도 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 가야 돼요. 직장 안 다니면 처벌을 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못 팔고 망치 팔고 이래요. 절대적으로 다 여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90년도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만 해도 약간 가부장적이어서 남성이 이제 아이를 본다거나 남성이 집에서 빨래를 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남성들이 변했어요. 왜? 노동당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지 않는데 아내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집에서 빨래를 비누칠하면 문을 걸어요. 왜냐면 아이를 업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까 봐 문을 걸고 아이를 업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90년도 후반부터 북한 남성들이 많이 변하고 이제는 북한 남성들이 집에서 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가부장적인 잔재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 한국 똑같잖아요. 같은 30대지만 꼰대가 있고 MZ가 있는 것처럼 북한도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남성들도 여성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잘못 보이면 북한 여성들이 이거는 조금 장려할 일은 아닌데 예전에는 그냥 시집을 가도 시집 문턱을 빼고 죽어라 이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시집 갈 때 시집살이 해도 불만이 있어도 그 집 문턱을 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강요를 해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여성들은 안 그래요. 내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이렇게 집일도 안 도와줘가 이러면 우리 이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현재 이혼은 국가가 장려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거 가족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혼을 안 했어. 근데 딸로 살아요. 그러면 남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장사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남성들이 내가 잘 맞춰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고 결혼 같은 것도 우리 세대는요. 자유연애 손가락질 받았어요. 생활이 건전치 못하나? 그런데 지금은요. 혼전 동거가 가능한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도 갈라지는 판에 사람이 어떤지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혼전 동거도 부모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우악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사회 저는 이게 여성이 수령이 되냐 이런 것도 북한 사회의 변화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여성은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남편 공대하고 이런 것들은 범이 담배 피울 때 얘기다. 예, 그래서 여성 수령이 나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유사시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시나리오를 그린다면 남한 국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면 그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근데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을 보낼 그런 게 없고 뭐 전략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전쟁 제가 초기에도 말했지만 일어날 일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일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중국이 제일 빨리 움직이겠죠. 중국은 항상 그래요. 자기네가 중국, 북한이라는 나라가 딱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을 자기네 소국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옆에 둬서 버리기는 또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기도 싫으니까 그냥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남한테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항상 구제하잖아요. 북한이 중국은 지켜보는 거예요. 북한 경제가 빠나잖아요. 뭐 공장이 100개라면 10개도 안 돌아가는데 내수 경제가 어떻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네가 바닥에까지 가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쌀도 조금 주고 그러니까 거지 동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고서 자기네 말을 듣게 하고 중국은 조금 기회주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크게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이 정말 못 살았어요. 북한이 잘 살 때. 중국 사람들이 압록강에서 빨래하는데 이렇게 바지 구멍 난 거 입고 나와서 했어요. 근데 우리 북한은 그때 기준에 70년도 80년대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잘 살던 사람이 거지라고 그러니까 나쁜 표현이지만 거지라고 놀려주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는 엄청 부자가 돼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땐 부자가 돼서 북한을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야 뭐 사탕 조금 준다. 이렇게 되면 그 억눌렸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약간 우호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역은 나라? 그냥 우리한테 그냥 뭐 먹을 알이 있으면 웃고 손을 내밀고 먹을 알이 없으면 아예 모르는 나라?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이 북한을 점령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왜냐면 인구가 많고 머리수가 많은 걸로 되게 자부심이 있는 나라에서 14억.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미국하고 맞서. 그리고 실제로 또 북한에 그 중국에 옛날에는 정말 못 살고 중국 물건이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그냥 코도 여는 순간에 팍 터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샤오밍이나 일반 하이에이 이런 것들은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운동장 같아요. 그냥 막 넘어지는 아이도 있고 그러나마 중심을 잡는 어른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서 세계적인 제품들을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도 많고 그리고 중국은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재를 해도 그 14억이 안에서 파고 살아도 살아요. 인적 자원이 많고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맞서고 있고 우리 남한하고도 굳이 빌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자기네가 대륙이 되고 대국이 돼야 되는데 남북이 합쳤을 때 그 시너지를 중국의 입장에서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저도 중국에서 한 몇 개월 경유해서 살았어요. 물론 중국도 발전하고 있는데 따라가자 멀었어요. 왜?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음식을 먹다가도 그 기름이 가득하면 길에다 휙 버리고 가는 게 저는 천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우뚝 배린 거예요. 우리는 인구도 많고 우리가 대국인데 조그만 나라인데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윤리적인 거, 과학적인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덩치를 좀 승하자는 나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북이 합치면 우리가 얼마나 발전을 하겠어요. 남한의 선진적인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물질적인 그런 재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 수공업이 발전했다는 정도 아니에요. 집에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든 신발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다 잘할걸요. 기계가 없으니까 저희는 손으로 뭘 잘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사탕도 집에서 만드는 게 국산 공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속에서 살아가려고 보니까 이 노하우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남한의 선진 기술을 딱 입혀봐요. 금방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든 가시인 거예요. 그럼 중국이 먼저 손을 대겠죠. 우리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무조건 개입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목적은 러시아도 차단하고 남한도 차단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북한을 지금까지가 우리가 형제 나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북한에 대해서 자기네가 평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운운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제일 먼저 손을 쓰지 않을까? 왜냐면 지리적으로도 좋잖아요. 압록강 두만강 그 다리를 건너서 그냥 5분이면 뛰어오면 북한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압록강 있을 때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빨래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요울목이 이렇게 좁을 때가 있고 넓을 때가 있는데 저희 말이 다 들려요. 네, 그러면 야 더운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 좀 보내라 막 이러면 이렇게 막 저희가 대화를 하면 그 정도로 중국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북한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중국은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을 싫어하죠. 왜? 한국이 너무 발전하니까. 너무 발전하고 삼성을 비롯해서 한국 제품들 자기네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네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그 강한 민족하고 합쳐해 보세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뭐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제일 먼저 개입을 해서 우리가 못 들어오게끔 진을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머리수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일 저는 우려되고 있어요. 북한 붕괴 시 중국이 먼저 장악할 것 같고 중국이 장악해야 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가 너무 눈에 보여요. 통일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통일을 꼭 해야만 할까요? 사실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닌데 저는 언론인 초빙 강사에서 공공기관도 가고 대학도 가고 경찰청에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예리한 질문을 하세요. 뭐 분단 70년? 우리가 얼마나 북한한테 많이 끌려다니고 싶어 끌려다닌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니까. 그래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항상 근데 맨날 그 어떻게 사람이 뭐 도와줬는데 맨날 쪽박을 깨려고 하잖아요.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남한의 경제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이제 북한을 언제 남한처럼 올라오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돈들, 그리고 맨날 잘해줘도 그냥 핵무기를 쏜다고 위협하고 서울 한복판을 불바다를 만들. 그러면 우리 남한 주민, 저는 남한 주민이라면 통일이 뭐 싹 걷어치워. 이제 70년 남남으로 살았는데 뭘 됐어. 이제는 남남으로 다른 나라로 살면 돼. 싸우지도 말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탈북민이잖아요. 그래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를 너무나 위협하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기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한민족이고 뭐이고 이거는 진짜 남보다도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량을 보내자. 나 같으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근데 요것만은 좀 명심해 들어라. 왜냐면 우리가 우리 세대만 살고 다음 세대. 우리가 그러지 않나. 뭐 사람이 세상에 2번 태어나진 않는다. 한 번 태어나도 우리만 살고 죽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근데 북한엔 왜 나는 그러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한 민족이 있었던 일까지도 다 왜곡해서 배워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하는데 북한 아이들은 6.25 한국전쟁도 남한이 일으킨 줄 안다. 우리가 그래서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멘붕을 받고 지금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 북한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분단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를 배워주고 있는데 그게 솔직히 그게 이제 돈이나 물리적으로 계산을 못한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 안에서 우리랑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그냥 탄압당하고 2,500만 명이 수령이라는 개인을 하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럼 거기에 충성하면 그에 해당하는 쌀이나 돈이나 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주고 저렇게 맨날 핵무기를 만들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의식이 높냐. 아프리카 힘든 나라들을 다 지원해주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한 민족인 북한 동포들이 개인의 수령 때문에 저렇게 인간이 탄압당하고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온다고 해서 총살당하고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총살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 강 건너 불보듯 하냐. 이게 통일을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2가지다 하니까 머리를 끄덕이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해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이게 통일이 돼야만이 이 사람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길밖에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북한 주민들, 우리는 그랬어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 야, 남한의 그 냉동기랑 텔레비랑 그렇게 잘 만든단다. 세계에서 최고란다. 그럼 우린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봐. 우리 민족은 머리 좋다는데 우린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남조선 사람 한동포예요. 우리는 중국 조선족을 동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은. 장사꾼. 우리하고 밀수를 하는 대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조선에서 뭘 잘했다면 되게 이게 으쓱해요. 봐 우리 민족은 머리 좋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기업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랑 똑같은 피를 가진 남조선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못 살지만 우리 민족은 머리가 좋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그 민족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북한 당국이 자꾸 세뇌를 하고 억눌러서 그러지 이 속 가슴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야 언제면 우리 남한처럼 살까 이런 걸 학수고대하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한 그 사람들한테 통일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땅에 죽을 때까지 그 자기네가 가슴에 품었던 그 동포의 그리고 그 인권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 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물리적 돈으로만 계산하지 말아라. 그래 물론 먼저 돈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자본을 알고 창업을 할 때 이 돈을 이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통일은 창업이 아니다. 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라는 땅에 가봐라.
지하 자원을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다. 기계가 없으니까 못 그걸 우리가 그 자원을 비싼 자원을 중국이 자꾸 야금야금 헐값에 사가요. 근데 이걸 멈추지 않으면 그 자원까지도 다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대기질수록이면 남한은 우리 자원을 안 쓰잖아요. 수입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가격도 싸지만 후대들을 위한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 그런 물질적 자원이 있고 일단은 인적 자원이 많지 않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나가면 공장이 멈춰요. 근데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북한 사람들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이 현대차 차들을 많이 생산해서 외국에 가서 팔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걸 도로를 잘 놔줘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차를 다 할부로 팔아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경제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이 작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저렇게 작은 떡에다가 우리 돈을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합쳐서 7,500만이 될 때 북한에도요,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운동장, 배고파서 못 돼요. 북한에도 한강성이 유럽 축구단에 갔다가 퇴출당했잖아요. 걔가 얼마 축구를 잘해요. 근데 대북제재권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인적 자원들을 우리가 하나된 코리아 팀이 돼서 세계에 나가면 얼마나 손흥민이 같은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을까. 저는 제 아들이 축구 선수가 돼서 그런지 그 한강성이가 대북제재로 인해서 걔가 퇴출됐대요. 저 울었어요. 야, 한국에서 제가 태어났다면 정말 유럽팀에 가서 코리아 명칭을 달고 얼마나 이름을 날릴까.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이름 숫자 때문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북한에도 그렇게 양성하면 그런 애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두 개 나라 옛날에 그 정치적으로 분단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백성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꽃도 피워 못 보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내 자유를 찾아 여기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묘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화가 되게 울분이 남는 거예요. 한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주에 추석 때마다 가보면 되게 눈물 나는 장면이 있는데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그 철조망 여기 가만히 있어서 우린데 와요. 아가씨는 왜 왔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북한에서야 하니까 실향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요. 실향민하고 탈북민이 만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고향은 내가 그 골목까지 다 기억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2의 실향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이 안 되면 저도 꼬부랑 할머니가 됐을 때 파주에 와서 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되고,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이 이제 막 사라져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북한이 이제 작년 말에 통일이라는 말을 일체 다 삭제하고 애국가 가사에서 삼천리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을 때는 그냥 마음에서 뭔가 이게 큰 것들이 그냥 뭉텅뭉텅 잘려가는 그런 것들이 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안 돼서 우리까지 통일에 대해서 포기하면 더 이상 기대가 없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지옥에서 그 불가마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를 김정일 하나 얼굴, 김정은이라는 얼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2,500만 명의 그 고생하는 우리 민족들이 얼굴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할 수는 없어도 통일에 대한 인식만은 제대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지 목숨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만약에 그런 일이 토대해도 굳이 북한이랑 이게 인식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뭔가 목표가 정확하고 긍정적일 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할 때는 하지만 한 발 나가게 되죠. 인식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그 인식만큼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탈북민 전문 채널이 아닌 한국 분들이 또 많이 보는 이런 채널에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불러서 그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신사임당 채널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구독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곳에서 실속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방증이잖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이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뭐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데려와서 구독도 좀 같이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